여러분 반갑습니다. 늘 이렇게 저녁마다 이렇게 공부하시나요? 네, 이제 그러시고요. 좀 존경스럽습니다. 오늘 여러분 만날 수 있는 귀중한 기회를 불러주신 박규락 원장님을 비롯해서 정치대학원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그러고 보니까 아까 잠깐 소개가 됐습니다만 96년에 국회의원이 돼서 이제 만 20년 됐습니다. 10년 전쯤이나 언젠가 한번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 선배들과 만나는 기억이 납니다. 오늘은 저도 부담이 큽니다. 그냥 어떻게 말하라면 얼마나 잘하는데 전체 대학원이기 때문에 또 많은 것도 없는 사람이 시간 소리 할 수도 없고 걱정이 됩니다. 너무 잘하려고 오히려 곤란하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 특히 요즘에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한테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또 여러분께서 질문이나 의견을 주시면은 서로 이렇게 교환하면서 저도 많이 배워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청년의 미래와 한국 정치 제국성 거창하게 붙였군요. 학교에서 그렇게 원하신 건 아니었겠죠. 저희 아마 보좌진이 그렇게 붙인 것 같습니다. 청년의 미래라는 것은 뭐 어차피 한국의 미래니까 우리 정치가 우리나라의 미래를 제대로 준비하고 가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하고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는가 이런 이야기를 제가 시간만들어서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8시까지인가요? 되도록이면 짧게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안 되는 수가 많아요. 아까 제 경력을 소개하시면 들었습니다. 저는 변호사를 한 15년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국회의원을 한 20년 했으니까 그게 제 일생의 전부입니다. 원래 변호사들이 말을 잘하고 길지 않아요. 그러다 또 정치인이 마이크 잡으면 놀 줄 모른다고 합니다. 저는 그 두 가지를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말을 좀 기른 질문이 있습니다. 100여 년 전에 아르헨티나라는 나라가 전 세계의 아주 부자 나라들 중에 한 나라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약 50년에 걸친 굉장히 빠른 성장이 있었다고 그래요. 많이 알려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물론 100여 년이 지났지만 아르헨티나라는 나라는 물론 경제적으로 부국이라는 느낌은 없죠. 축구는 잘하는 것 같습니다만. 근데 이 사실은 한국에서도 많이 알려져 있죠. 예전에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참고로 아까 부총장님하고 좀 따져봤습니다만 제가 12학번입니다. 저도 학번이 있는 사람입니다. 부총장님이 75학번이시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대학에 들어가니까 그 경제학 교과서를 영어로 된 원서를 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별로 그 영어 원서를 우리 실력으로 별로 막 크게 읽어본 건 아니지만 그때 그 책이 폴 사뮤엘슨이라고 하는 당시에 자본주의 진영의 최대 경제학자 아닌가 싶어요. 폴 사뮤엘슨이라는 학자가 쓴 경제학이었습니다. 그 책에 그분이 뒤에 이제 노벨 경제학상도 받았고 그런데 이 사람이 쓴 경제학 교과서에 1961년판 50몇 년 전이죠. 1961년판에는 소련이 당시에 존재하던 소련이 1984년이면 미국을 추월할 수 있다. 그리고 1997년이면 확실히 미국을 추월한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20년쯤 뒤인 1980년 판에서는 그 시기만 좀 늦췄어요. 소련이 2002년이면 그리고 추월할 가능성이 있고 2012년이면 확실히 추월한다 이렇게 썼습니다. 2012년이 지금 지났는데 소련이 미국을 추월해서 초강대국이 됐나요? 아니죠. 소련 자체가 그러니까 아마 그때 폴 사뮤엘슨이 활동하던 196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소련이 미국을 추월할 정도로 엄청난 경제 성장을 하리라고 봤던 것 같습니다. 자본주의 진영 경제학자 중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조차도 그렇게 소련의 가능성을 높이 봤습니다. 그런데 몰락했거든요. 이 이야기를 제가 학교 다닐 때 그 책을 보고 한 것은 아니고 몇 년 전에 제가 그 데런 에스모블루라는 사람 이름이 좀 특이하죠. 데런 에스모블루라고 하는 MIT 경제학 교수입니다. 터키 출신인지 하여튼 이름이 좀 서방세계 출신이 아닌 것 같은데 에스모블루하고 제임스 로빈슨이라는 하버드 정치학자가 두 사람은 공저로 책을 썼는데 왜 국가는 실패하는가? Why Nations Fail 이런 제목의 책이 있어서 제가 그걸 흥미롭게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영문으로 본 게 아니고 번역판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한번 보시면 아주 재밌습니다. 왜 국가는 실패하는가? Why Nations Fail 이런 책이요. 검색해 보시면 금방 있습니다. 상당히 두꺼운 책인데 이 책은 동서고금의 많은 나라들을 분석을 하면서 도대체 어떤 나라는 성공하고 어떤 나라는 실패하는가? 실패하는가란 말이 성공하는 것 말하고 똑같은 얘기 아니겠어요? 그걸 다 이제 그 분석해서 아주 재미있습니다. 네, 이 사람에 따르면은 아르헨티나와 소련이 독일 승천의 기세로 가다가 주저앉은 것은 그 나라의 성장이 경제 성장이 착취적 경제제도에 기반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착취란 말을 하니까 좀 그런데 그 영어로는 번역본이 착취적이라고 번역이 돼 있어서 그럽니다. Extractive economic institutions. Extractive. 네, 그 말씀에 나온 것처럼 소수의 국민들만 참여해서 그 혜택도 경제 과실도 소수만 가져가는 그런 체제, 이걸 착취적 경제제도라고 봤는데 그런 착취적 경제제도 하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결국 실패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동서고금의 역사에서 모든 성공한 나라들은 착취적 경제제도가 아니라 포용적 경제제도, inclusive economic institutions, 포용적 경제제도를 채택했기, 그걸 이루겠기 때문에 부유하고 성공했고, 착취적 경제제도를 가진 나라는 다 실패했다. 포용적 경제제도는 말할 것도 없이 많은 대중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참여해서 그 기여한 만큼의 과실을 가져갈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떤 나라는 착취적 경제제도가 되고 또 어떤 나라는 포용적 경제제도가 되느냐? 그것은 딱 한마디로 정치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정치가 포용적 정치제도면은 경제적으로도 포용적이 되는 것이고, 착취적 정치제도면 되게 된다고 해요. 그러면 그 정치가 어떤 것을 포용적 정치제도라고 이 사람들은 보느냐? 이제 보느냐면 우선 하나는 되게 정치가 그 사회를 통합할 수 있는, 통합이란 말을 제가 용어를 잊어버렸는데, 그러니까 무슨 어떤 나라들은 아예 내전 상태로 국가 자체가 치안도 안 잡히고 전혀 그런 나라 있잖아요. 소말리아 같은 나라, 그런 나라에서 무슨 경제가 잘 되는 일이 있겠습니까? 정치가 그런 최소한의 어떤 통합성을 갖고 있는 국가를 치안도 유지하고 끌고 갈 수 있는 그 통합적 능력을 가져야 되고, 그것은 우리나라도 모두 갖고 있으니까 따질 필요 없고, 포용적이라는 것은
다원적 정치제도를 말한다. 여러 각계각층의 이해관계가 다른 집단이나 사람들이 다 정치에 참여하고 정치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착취적 정치제도를 가진 나라는 착취적 경제제도로 가서 결국 나라가 실패하는 것이고, 포용적 정치제도를 가진 나라는 포용적 경제제도로 가서 나라도 공황해진다. 그럽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착취적 정치제도를 가진 나라 중에서도 경제성장이 눈부시게 되는 수가 있더라 이겁니다. 그러면서 그 예가 바로 아까 아르헨티나, 소련 이런 나라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나라들은 결국은 무너지더라는 겁니다. 되게 짐작이 가잖아요. 여러분들이 정치 공부하시는 분이. 그러면 대한민국은 어떨까요? 그 책에 물론 대한민국도 분석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박정희 대통령 시대 이후로 착취적 정치제도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을 잘해서 경제가 잘 된 나라의 한 나라로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1980년대 이후에 87년 아마 6월 항쟁 정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87년 6월 항쟁 등의 이후에 이 나라 정치가 포용적인 것으로 발전해 가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남한을 이야기하죠. 대한민국은 아마 경제적으로도 앞으로 성공에 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북한은 어떠죠? 북한은 말할 것도 없이 착취적 정치제도이고 착취적 경제제도에서 아무 가망이 없는 나라, 대표적인 나라로 나와 있죠. 그게 좀 재밌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공산주의자들은 우리를 보고 착취적이라고 자기들 아니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진짜 보기에는 그런 소련이라든가 북한이라든가 이런 나라야말로 착취적인 나라라고 보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말은 제가 이거 듣쳐갖고 소개해드린 것은 다 끝날 것 같습니다. 한국 경제 정치를 어떻게 포용적으로 만드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에 저보다는 되게 훨씬 적으신 분이죠. 제가 대학생을 보면 제가 속이 없어가지고 제 동생쯤 되겠군이 이렇게 항상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딸만 둘인데 딸들이 다 대학을 졸업한 지 오래된 나이입니다만은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이라는 것은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는 성장이었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안데르탈린, 크로마뇽이 옛날 그런 현생 인류 이후에 아마 대한민국이 가장 빠른 경제 성장을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저는 1954년생입니다. 근데 1961년에 5.16 쿠데타가 있었고 바로 62년부터 5개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됐습니다. 그때가 이제 한국 사회가 후진국, 가장 못 사는 후진국으로부터 이제 경제 성장이 출발하던 시기죠. 1962년. 제가 그때 초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철이 좀 있죠. 어느 정도 철이 있던 나이입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아직 3만 불 도착했습니까? 못했습니까? 3만 불 아직도 안 됐죠? 작년에 되리라고 봤는데 뭐 환율도 있고 뭐 해가지고 어쨌든 지금 대체로 3만 불까지 왔잖아요. 근데 이제 3만 불이라고 그러면은 선진국이라고까지 말을 못할지 몰라도 그래도 대체로 선진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1962년 직전에 아까 61년에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이 제 기억으로는 한 7불 그때는 GDP라고 안 하고 보통 GNP라고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한 100불 미만이었습니다. 그런데 3만 불까지 갔더라고 몇 배가 늘어났습니까? 100불이라고 잡아도 300배? 물론 그동안에 달러도 인플레가 있고 하니까 그렇게까지 아닐 겁니다. 하여튼 수십 배 경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은 환갑을 지난 나이입니다만은 어쨌든 저는 지구상에서 가장 못 사는
가장까지 몰라도 아주 못 사는 후진국에서 태어나서 6.25 전쟁, 한국 전쟁 이후에 폐허 같은 그런 엄청난 가난한 나라에서 태어나서 제 그 동년배들은 특히나 제가 아까 저기 전남 신안 섬 출신인데 하루에 밥 3끼 먹는 사람이 드문 그런 가난한 데서 태어났는데 그때부터 경제 성장을 해서 지금은 선진국에서 살다가 죽는단 말이에요. 후진국에서 태어났는데 자기 일생 내에 선진국에서 죽는 사람이 인류 역사상 있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있었습니까? 그래서 제가 크로마뇽인 네안데르탈인 이후에 가장 빠르다고 봅니다. 다른 나라들이 추월할지는 모르겠어요. 뭐 중국이라든가. 그러나 적어도 한국, 현재까지 한국을 보면은 한국 이전에 가장 경제 성장이 빨랐던 나라가 일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일본은 1868년 명치 유신, 메이지 유신 때부터 출발했다고 보대요. 그래서 1964년이 도쿄 올림픽이었어요. 그때가 대략 선진국에 간 걸로 보는데, 그럼 얼마죠? 96년 만에? 그럼 96세에 살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조차도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때 시작했던 경제성장의 과실을 선진국으로 누린 것은 자손들이었다는 이겁니다. 근데 우리 세대, 제 기준으로 하면, 지금 60대, 제 기준으로 하면은 아까 후진국에서 태어나서 선진국에서 죽는 인류 역사상 최초의 사람들이 대한민국이다. 이겁니다. 대한민국이 지금이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봅시다. 박근혜 대통령이 전에 무슨 연설한 걸 보니까 이제 대한민국이 7번째로 35시 클럽에 가게 된다. 50-30이라고 돌리다고. 35시 클럽이라는 거 되게 아시죠? 35시 클럽은 3만 불. 아마 영어로 하니까 30에다가 1000을 붙이면 아마. 그 다음에 50에다는 또 1000을 붙이면 50밀리언 인구. 그러니까 인구가 5천만 이상의 3만 불 이상의 소득을 가진 나라가 진짜 강대국인데 세계 역사상 7번째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6나라만 있는데 여기 7번째로 대한민국이 가입하게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소득의 보통 무슨 3만 불이다 5만 불이다 하는 개념도 있지만 구매력 기준의 국민소득도 있다고 합니다. 영어로는 PPP라고 하대요. Purchasing Power Parity. Purchasing Power는 구매력 아닙니까? 구매력이고 parity. 구매력을 동등하게 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고 하니, 자, 우리가 3만 불에 대한민국에서 사는데, 근데 이 물을 3,000원에 사서 마실 수 있어요. 근데 일본은 5만 불, 국민소득이 5만 불인데, 이 물을 5,000원에 사서 마실 수 있다면, 실제상 일본의 5만 불과 한국의 3만 불이 무슨 차이가 있나요? 똑같죠? 구매력으로 보면 이게 평균적으로 물가가 다 그렇다고.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 구매력을 가지고 평가를 해야 그 국민들의 실제 경제적 웰페어랄까요? 경제적 부의 정도를 제대로 맞출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작년에 제가 드린 이야기인데 2016년 올해 우리 대한민국의 PPP가 일본을 추월한대요. 제가 그 말 듣고 굉장히 감동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우리가 더 못 산다는 겁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실제로는 아마 우리도 조금 주춤해서 아마 올해가 아니더라도 아마 내년이나 내후년이니까.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는 지금 3만 불 소득이 안 되는데 PPP로는 3만 9천 불을 조금 넘는다 합니다. 그리고 일본은 뭐 5만 불인가 모르겠는데 PPP로는 3만 9천 불이 조금 내려간대요. 3만 8천 불대로 떨어져서 서로 크로스가 된대요. 근데 1980년만 해도 몇 년 전입니까? 36년 전인가요? 80년만 해도 일본이 PPP로 우리의 4배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야, 지난 36년간 일제 36년하고 같은 기간이네. 그럼 6년간에 우리가 4배나 4분의 1밖에 안 됐던 국민소득을
빠르게 내년을 불려서 일본을 추월하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건 아니죠. 4배의 격차가 완전히 없어졌다고까지는 맞는 일이지만 우리도 별로 지난 36년간 그렇게 처음에 80년대는 꽤 괜찮았겠습니다만 우리도 성장을 해왔지만 사실은 일본이 지난 20년 동안에 정치하든지 하는 바람에 이제 그런 꼴이 된 겁니다. 한국인만도 못 사는 나라가 지금 된 거라는데 조금 이따 좀 그 문제를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여기다 이제 말씀드리면 여기에 특히나 이제 젊은 여기도 상대적으로 더 젊은 분도 계시고 젊은이들은 무슨 소리냐 이런 생각이 들죠. 대한민국이 저는 이 삼불의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늘 그 이야기도 계속합니다. 경제적으로 불평등하고 그리고 그 불평등의 정도가 갈수록 더 커지고 있고 사회는 불공정하고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 잘 산다? 아니죠. 협작 잘하고 무슨 협법적인 일 잘하고 이런 사람들이 명백히 잘 사는 것 같습니다. 제가 법무부 장관을 지냈는데 늘 유전무죄 무전유죄 없는 세상 만듭시다 이런 이야기를 당시 했는데 제가 10여 년 지났지만 더 나빠지면 나빠졌지 요새 여러 가지 보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회가 그렇게 불공정하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민생은 굉장히 불안하다. 그래서 불평등, 불공정, 불안 이게 삼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수치들을 제가 굳이 들 필요가 없죠. 노인 자살률 OECD 최악입니다. 노인 빈곤율도 최악입니다. 남녀 임금 격차 최악입니다. 출산율 세계 최악에 가깝습니다. 모든 웬만한 수치들을 다 보면 심각한 것. 그리고 한국 사회 내부를 보면은 한국 사회 극소수 경제적으로 보면 재벌 중심으로 하는 극소수 기득권, 특권 세력의 독점, 독식 이것도 갈수록 강화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수치 통계상으로 다 나오고 있죠. 갈수록 강화되고 있습니다. 탐욕이 제어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에 아마 한국의 극히 일부의 사람들한테는 정말 좋은 세상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조선과 해운의 구조조정이 임박에 있죠. 그런데 사실은 그것뿐이 아니라고 봅니다. 한국 사회가 얼마 전에 어떤 경제학자 말씀을 들어보니까 4개의 재벌, 삼성, 현대차, 꼭 삼성만이 아니라 삼성과 그 형제들 있잖아요. CJ라든가 이런 데는 삼성 비싼 데 아닙니까? 삼성, 현대차, 그 다음에 LG입니까? LG하고 SK 중에 어디가 더 큰 재벌일까요? 하여튼 4대 재벌 정도만 빼놓고 나머지는 이미 엄청난 지금 부실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해에 기업을 해서 얻은 이익으로 이자도 갚지 못하는 이게 이제 이자 보상 배율이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한 해에 벌어들였는데 그걸로 빚의 이자도 갚지 못한다고 그러고 그런 기업이 살아남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기업들이 지금 부지기수고 그런 게 몇 년씩 계속되고 그렇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조조정을 제대로 해야 할 텐데 저도 걱정입니다. 제가 이제 국회의원 한 사람인데도 구조조정하면 또 결국은 이후에 어쨌든 국민들의 혈세에서 그 자금 나올 겁니다. 몇십조, 몇백조를 우습게 쓰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그러면 결국은 그 기업을 부실화하는데 책임 있는 사람들 누굽니까? 우선 그 기업의 주인 아닙니까? 그 기업의 기업인들. 그 다음에 또 그것을 지금 그런 정도 기업이면 다 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 다 그걸 관리하고 했던 건 그런 금융기관 또 정부의 관계자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책임을 지게 될 것인가? 결국 그렇지 못한다는 것이 그동안에 우리 늘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에 IMF 이후에 국적자금이 얼마인지 요새 잊었습니다만 아마 100조가 훨씬 넘는 국적자금이 국민 세금으로 마련됐는데 그걸로 들이부었죠.
은행에 기업액들이 부어서 그 기업들은 살아나기도 하고 있지만 대체로 그 기업주나 은행의 경영 임원들이 그 사람들이 자기 돈을 내놓거나 또는 뭐 감옥에 가거나 뭐 이런 사람들은 뭐 전무하다시피 했죠. 이런 걸 좀 심하게 말하면 또 저보다 늘 과격하다고 그래서 저도 요새 좀 안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도 이번에 걱정입니다. 제가 2004년에 그 당시 집도당 원내대표를 했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굉장히 엄청난 높은 자리였습니다. 높다가 아니라 영향력 있는 자리지요. 근데 그때는 이제 우리가 열린우리당이어서 국회 과반수 152석 당이었고 여당에서 여러 가지 제가 개혁되고 해보려고 했는데 그 중에 하나 제가 고려했던 것이 뭐냐면요. 요새는 신용불량자라는 말 자체를 빼겠더만요. 뭐라고 부릅니까? 여기 신용불량자 해당 분 안 계세요? 죄송합니다. 저걸 좀 보겠습니다. 사실 신용불량자라고 불리는 지금은 뭐 하여튼 뭐라고 있을 텐데 나 여기 정치만 하시는 분들 경제보고 잘 어쨌거나 보통 그 당시 지금도 비슷하죠. 통상적으로 한 200만 명 정도가 이런 이제 그 신용불량자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은행에 이런 데서 돈 빌려주는데 안 빌려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돌이 없는 건데, 근데 제가 그때 기억으로 2004년의 기억으로는 400만 명이 신용불량자였어요. 그러니까 평상적으로 200만 명은 그렇게 치더라도 나머지 한 200만 명은 여러 가지 경제가 어려워지고 뭐 해가지고 이제 민생이 어려워지니까 드러났단 말이에요. 카드 빚 돌려먹고 저거 해서 그 생각 이런. 그러면은 자 지금도 뭐 가계 빚이 뭐 얼마입니까? 가계 빚이 1000조도 넘죠? 1200조 뭐 그럴 겁니다. 가격제 늘고 하는 건데 그것이 물론 개인이 화랑방탕해서 빚진 사람도 있겠지만 사회적으로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경제가 어려워지고 민생이 어려워지니까 그런 건데 그때 그 신용불량자들을 지원해서 좀 다시 회생시켜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제가 장안한 게 아니라 말하는.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경제부총리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뭐 이거 좀 신용불량자들을 우리 세금, 우리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 살렸으면 어쩌겠냐 하니까 얼마만 되느냐 하니까 그때 돈으로 한 3조면은 200만 명을 그 신용불량 상태에서 건져낼 수 있는 그게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5조를 집어넣으면 뒤집어 쓸 거라고 합니다. 3조는 5조. 근데 우리가 만약 물론 기업이 아까 망해가지고 뭐 IMF 사태가 오니까 100조, 200조를 들이부었거든요. 우리 세금을. 그런데 그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여기에 우리나라 가장 어렵게 사는 200만 명이 그런 신용불량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는데 그거 한 3조 가지고 해결하는 게 어느 쪽이 더 중요한 일일까요, 여러분? 기업이요. 기업 쪽이 중요합니까?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건 뭐 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물론 기업 쪽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안 하면 나라 전체가 망하니까. 그런데 이쪽은 돈 얼마 안 되잖아요. 저쪽에 기업 쪽에 150조 이상 들었을 겁니다. 그 돈 번 것에 비하면 3조 정도는 껍값 아니에요? 근데 그 3조를 안 하는 거죠. 못한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건데 저도 못했습니다. 제가 후회하고 있죠. 지금 같은 거 하는데 그때 제가 하려고 할 수 있었던 위치에 있었어요. 집권당의 원내대표니까 어떻게든 밀어붙여서 하면 할 수 있는 거였어요. 그거 하자는 의원들도 꽤 있었습니다. 근데 뭐냐면요, 그거 나오기만 하면 우리나라의 무슨 보수 신문 뭐 이런 데서부터요, 도덕적 해이를 조장한다고 그래요. 뭐를 해서들 조장한다. 그 빚진 사람들을, 빚진 국민들을 국가가 도와줘가지고 빚에서 헤어나게 만들어주면 누가 열심히 근로하고 저축하고 이러겠는가 그런 건데요.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업은 글 안 합니까? 기업은 뭐 재벌은 아까 자기가 잘못해서 망했는데 거기다가 몇 조 몇십 조 들이주면은 그런 사람들은 그 다음에 도덕적 해이가 안 생깁니까? 그런 것 같아요. 지나간 이야기지만 그런 이야기 한번 제가 싫어하니까 한번 바로 들어갑니다. 앞으로
여러분 잘 봐주시고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 조선업 해운업 구조조정하는 데 있어서 그런 방식으로 국민들의 세금이 턱없이 기업 경영에 실패하고 금융 관리에 실패한 사람들한테 들여가는 것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가 분명한 책임부터 묻는 것이 있어야 될 겁니다. 기업이 뭐 사재를 처리하든지 아니면 주식을 다 소각하든지 뭐 여러 가지 분명한 공정한 원칙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가면 시간이 너무 길어지겠는데 또 한 대까지 해보겠습니다. 이제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이제 아까 상당한 경제적 성공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민생이 불안하다. 그리고 불공정하고 불평등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요새 와서는 그동안 눈부셨던 고도성장도 거의 벽에 부딪혀 있죠. IMF 이후에 김대중 정부, 국민의 정부라고 불렀습니까? 김대중 정부 때 연평균 성장률이 5%대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참여정부 때는 그것이 4%대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747이라고 해서 7% 성장을 약속했지만 실제는 3%대로 줄어들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는 몇 %대 성장이 될까요? 답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2% 가고 있습니다. 올해 3% 하다가 이미 낮췄잖아요. 2.7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럼 그건 물론 박근혜 대통령 혼자 잘못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추세가 앞으로 그러면 이 다음 정권에는 1%대, 그 다음 정권에는 0%대. 그렇게 보면 앞으로 10년, 15년 뒤에는 우리나라 성장이 제로로 갈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제가 농담 비슷하게 하는 이야기도 하지만 국내 전문가들이 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이제 앞으로 10년, 15년 지나면 성장도 멈추게 되는 겁니다. 내부의 극심한 아까 불안, 불평등, 불공정도 문제지만 그리고 왜 그렇게 됐느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죠. 이야기 여러 가지 있는데 대한민국의 어떤 혁신 역량이 매우 부족하다. 그동안의 대한민국 경제는 백기기 경제, 선진국이 잘한 걸 갖다가 빨리빨리 베껴 와서 따라잡는 경제였다고 보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안 되고 이제 새로운 것, 새로운 것들을 우리가 선진국과 경쟁해서 새로운 그런 혁신 체제를 갖춰야 될 텐데 그럴 준비는 안 돼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이를테면 R&D 투자 이런 게 굉장히 높을 겁니다. 비율상 높은데 전부 그런 것들이 기초 R&D는 취약하고 이른바 응용 R&D 가지고 당장만 좀 해봤지만 이건 되게 부족하다. 노벨상 그 이야기 하잖아요. 노벨 과학상이 한 명도 못 받고 있잖아요. 일본은 작년에도 받았나요? 작년에도 일본은 늘 받은데도 불구하고 일본 조금 더 일본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나라는 그런 혁신 역량도 매우 부족해서 앞으로 잘 성장이 잘 같지 않다. 달리 말하면 아르헨티나 꼴 난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런 위기의식이 있는 겁니다. 이야기는 제가 야당이고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사람을 드린 이유가 아니라 오히려 아르헨티나 꼴 난다는 소리는요. 한국의 보수 세력들이 훨씬 더 오래전부터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그것도 상식이지만 인구 절벽, 인구 오너스란 말이 부담이라는 뜻인가요? 인구 오너스 이런 말 많이 하죠? 인구 절벽이다. 지금 일본이라는 나라가 왜 저렇게 아까 한국 같은 데 이제 따라잡혔느냐? 이것이 다른 그런 엄청난 일본이라는 나라 우리가 좀 반감이 있어서 여러분 모르겠습니다만 저만 해도 일본 그런 굉장히 반감이 커서 그 나라가 별거 아닌 걸로 보이지만은 그 나라는 사실 아까 과학기술이든 무슨 또 그 나라의 사회의 어떤 신뢰도든 이게 우리보다 훨씬 선진국인 세계 최고 수준의 나라인 거 틀림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제 요즘 와서 1월 20년도 하면서 전체 상태에 빠지고 후퇴하게 된 것은 인구가 너무 고령화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이미 가장 늙은 나라 그 나라의 평균 연령이 가장 늙은 고령의 나라가 일본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부담을 고령화가 되면은 여러분 되게 짐작이 되죠? 우선
젊은이들 뭐 인구가 우선 줄어들고 생산과하는 인구도 줄어들고 소비하는 젊은이들이 많이 줄어드니까 내수가 계속 위축되고 뭐 이제 축소 지향 쪽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다가 부양의 부담이 커지는 거 아니에요? 생산과하는 인구에 비해서 나이 많은 부양받아야 할 피부양자들 이게 늘어나니까 예전에는 5명이 벌어서 1명을 부양하면 되는데 요새는 뭐 2명이 벌어서 3명을 부양하고 이런 식으로 가니까 그걸 다 견디지 못하고 갔다 이거든요. 그래서 국민 부담들이 그죠 무슨 부담들 여러 가지 뭐 복지 비용 이런 것들이 너무 늘어나는 거죠. 그런데 지금 한국이 내년이면 고령화가 아니라 고령사회라고 하던가요? 인구의 7%가 65세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라고 하고 이제 14%가 되면은 고령사회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럼 불과 내년에 고령사회가 되는 겁니다. 내년 된다고 그래요? 2017년에 그건 틀림없이 될 것 같네요. 경제성장은 어쩔지 몰라도. 그리고 또 한편으로 내년부터 생산 활동 가능 인구가 감소하는 겁니다. 조금 몇 년 더 지나면 절대 인구도 감소해요. 큰일이죠. 제가 법무부 할 때 보니까요, 소년원이 텅텅 비어 있어요. 소년원 뭔지 아시죠? 비행 소년들이 가둬놓는 데가 소년원인데, 요새 산부인과가 뭐 벌써 10년 전입니다만, 산부인과가 거의 다 문 닫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심각한 겁니다. 그 인구의 저출산이라는 문제가. 근데 이런 것들이 한국 사회는 워낙 빠르니까 이를테면은 뭐 프랑스도 뭐 예전에 인구가 뭐 출산율이 낮고 했다는 얘기 유명한데 그래도 프랑스가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후로 고령사회까지 거의 100년 됐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아마 아까 7% 노인 인구 7%의 고령화 시대에 접어든 지가 2000년인가 그랬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년 17년 만에 그러니까 서구에서는 100년 동안에 서서히 고령 시대가 됐는데 우리는 뭐든지 빠르니까 17년 만이고 그것도 아마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른 스피드고 그래서 일본보다도 지금 일본하고 한 20년 정도 시차를 두고 우리가 따라가는데 일본보다 더 급격하게 인구 절벽에 부딪히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이대로 가면 어떻습니까? 아까 아르헨티나 꼴이 남과 동시에 일본 꼴이 나서 이제 한국이 우리가 앞으로 경제적으로나 지탱되기 어려운 상황이 될 것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상황은 문자 그대로 총체적 위기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하죠?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질문입니다. 여러분 정치대학원 다니시니까 어떻게 해결합니까? 아까 제 생각, 아까 처음에 내가 그 무슨 Why Nations Fail 이야기 했습니다만 아마 정치의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저는 한국 사회를 이렇게 보면은요, 솔직히 말해서 극히 비관적인 생각을 합니다. 아까 총체적으로도 이렇습니다만은 제가 몸담고 있었던 법조계 무슨 법조계라고 변호사들 이렇게 판사들, 검사들, 사법부, 검찰 이런 등등의 걸 보면은 미안한 얘기지만 저기서 무슨 개혁의 싹이 자라나가지고 그 사회를 개혁할 것 같으냐?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더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변호사도 그 안에도 양극화도 심해지고 거기도 아마 잘된 데는 굉장히 잘 되고 큰 로펌들 잘 되고 그 굉장히 기득권화되고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큰 폼에서 무슨 굉장히 부도도 많이 있다는 거 등등도 이런 거 많이 바꾼다면 그런 것처럼 갈수록 그 법조가 더 기득권화되고 뭐가 나쁜 쪽으로 가고 있지. 거기서 한국 사회를 포용적으로 가고 무슨 그게 그런 원동력이 생길 것 같지 않습니다. 여기는 학교지만 대한민국의 교육이나 학계도 스스로 거기서 무슨 개혁하고 발전 쪽으로 갈 것인가? 교수님들이 죄송하지만 별로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 그 반대로.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어떤 분야를 봐도 다 그것이 기득권이 늘어나고 무슨 불공정해지고 이럴 가능성이 높지. 그게 무슨 그 안에서 좋은 쪽으로, 포용적인 쪽으로 발전을 갖지 않다는 것이 제가 가진 인식입니다. 대한민국이
그럼 희망이 없을까요? 저는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살고 있고 죽어서 있지만 어디가 희망이 정치만이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치를 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겠지만 정치만이 희망입니다. 그러면 지금 정치인들 잘한단 말이냐? 그런 뜻 아닙니다. 지금 뭐 정당이 잘해서 그런다 그런 뜻 아닙니다. 정치의 주인이 누굽니까? 국민이죠. 근데 실제로도 주인이었습니까? 네. 엊그제 광주 항쟁 36주년이었습니다. 36년 1980년만 해도 그때 민주적으로 뽑아놓은 정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군인들 몇 사람들이 총칼 들고 나와서 엎어버리고 쿠데타가 가능한 세상이었지 않습니까? 그때는 실질적으로 국민이 주인이라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선거는 어쨌죠? 선거. 제가 전남 신안군 암태도가 제 고향입니다. 여러분 혹시 암태 아십니까? 암태도는? 예. 어떤 섬입니까? 앞에도 옆에 암태도 옆에요? 네, 친구가 거기 살고 있어서 하다 이제 만났습니다. 일제 때 소장농 그렇습니다. 항쟁하다 예, 그렇습니다. 예, 1910년, 23년 4년경에 23년 4년에 그 당시 일제 때 농민 항쟁이라고 해서 많이 부릅니다만 소작쟁이가 전국적으로 많이 있었죠. 지금으로 치면 이제 노동쟁이에 해당하는 거겠죠. 그 당시에는 이제 농업사회였으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치열하게 소작인들이 싸웠고 또 성공했던 소작쟁이, 농민항쟁이 바로 암태도 소작쟁이입니다. 1980년대, 그러니까 386이라고 불리던 사람들, 요새는 586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학교 다닐 때는요, 그때 아마 그 서클, 이념 서클의 암태도 사건, 암태도 저희 그 공부하는 것이 필수 과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되게 386 사람들은 암태도, 제 고향이 암태도라고 그러면 저한테 존경하는 태도를 딱 보입니다. 제 고향이 이제 그런 자랑스러운 고향인데, 그 옛날 이야기고, 또 하나 제 고향이 신안이라고 그러면 누가 생각납니까? 그러죠? 김대중 대통령이 생각납니다. 제가 김대중 대통령하고 성은 다르지만 그분은 하이도 저랑 같은 고향 출신인데, 그리고 이제 제가 목포에서 중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대략 이제 김대중 대통령도 그분은 초등학교 때 목포로 전화 와가지고 목포에서 이제 제가 대충 고향은 김 대통령 같은데요. 제가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71년도에 박정희 대통령과 대통령 선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개표 결과는 그때 한 90몇만 표인가? 네, 100만 표 가까이 90몇만 표 차이로 박정희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박정희 후보의 무슨 부정선거, 금권, 반권, 지역감정 부추기기, 뭔가 그 다음 말할 수 없는 거였는데 그런 거 다 빼고 개표만 제대로 했더라도 김대중 후보가 당선됐다고 많은 사람이 믿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는 사람인데 지금도 그러는데 신안군 제 고향은 섬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그때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4.13 총선날 각 섬에서 투표함이 이제 봉인을 하죠. 투표 끝나면 그러면 배에다 싣고 목포로 가져옵니다. 그래서 목포에다 어디 이제 개표장에다 모여가지고 거기서 이제 개표를 하는데 그때 섬에서 투표함 싣고 목포로 오는 동안에 다 실제 투표함은 바다에 빠뜨려버리고 새로 만든 투표함을 싣고 온다. 이것이 제가 믿는 바였어요.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 증거는 대라면 없겠습니다만 그랬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어른들도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옛날만 해도 우리 국민들이 A당을 지지하는데 개표에 보면 B당이 대통령도 되고 국회의원도 다수당이 되고 그랬는데 요새도 그럴 수 있습니까? 조금 있긴 하죠. 지난번도 국정원에 대선기도 있었고 없다고 말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이번 총선 결과를 봐도 이제는
권력과 돈을 가지고 국민들의 민의를 바꿔버릴 수 있는 시대가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쿠데타를 할 수도 없고 총 선거 결과도 바꿀 수 없는 거라면 이제는 진짜로 국민들이 자기가 원하는 정치인과 정치 세력과 이것을 선택할 수 있는 실질적 권리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묻지 말하면 그 국민들이 책임입니다. 뭐 이건 제가 정치 잘못되면 국민 책임입니다. 이건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건 제가 정치인으로서 책임을 전가를 한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국민들이 정치 수준이 어떻습니까? 이번 4.13 총선을 보더라도 굉장히 위대한 단계까지 올라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선거 끝나고 정말 우리 국민 위대하다. 그 중에서도 우리 광주 시민들 최고 위대하다. 저는 항상 실제로 깨닫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수준 높은 국민들이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보통 선거권이 중요한 것 같아요. 남녀노소 19세 이상이면은 가방끈이 짧으나 기나 돈이 있으나 없으나 다 투표하면 한 표씩 가지고 있잖아요. 재벌 총수도 한 표, 뭐 실업자의 청년도 한 표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아까 이런 심각한 독식 체제에서 여기에서 피해를 보고 있는 이 세상이 좀 더 상생의 세상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 자기 이해관계도 맞고 그렇게 믿는 많은 사람들의 표가 훨씬 많다 이겁니다. 그 표를 가지고 결국은 선거를 통해서 이 세상을 아까 기득권 구조를 바꿀 수 있는 아까 그 표현을 아까 제게 표현하면 포용적인 정치 제도를 만들고 포용적인 경제 제도를 만들 수 있는 쪽으로 이제 정치를 바꿀 수 있다 이겁니다. 구체적으로는 어떻겠어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정치는 늘 저는 삼박자라고 생각합니다만 이제 기본적으로 국민이지만 실제로 국민이 직접 선거, 직접 민주주의를 다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결국은 좋은 정치 세력을 만들어서 대의 정치를 시키는 거 아닙니까? 정당. 그리고 좋은 지도자, 특히 우리나라 같은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대통령을 잘 뽑아야 되겠죠. 그래서 좋은 세력과 좋은 리더를 뽑아서 결국은 갈 텐데 그렇게 되면 좋은 국민이 좋은 대통령과 좋은 정당을 선택을 하면은 결국은 그 정당 국회가 그 정당이 다수당으로 이루어진 국회에서 법과 제도를 통해서 한국 사회 아까 그 기득권 구조만 강화되어 있는 모든 분야를 전부 다 그걸 통해서 개혁해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이겁니다. 그래서 정치만이 희망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 동감이신가요? 네. 그러죠. 그래서 정치는 잘해야 된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제 그 점을 그 세 가지 아까 삼박자를 다 이야기해 본다면 우선 국민이 위대하다 무섭다는 말씀을 하나 드립니다. 아까 제가 광주가 가장 위대하다고 그랬는데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 이번에 호남의 정치 선택, 정책 선택에 대해서 이렇게 잠깐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지역 문제는 저도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주저되는 문제입니다. 지역 문제만 나오면 그게 종교나 정치도 이야기하지 말라는 이야기였지만 뭐 이런 것처럼 굉장히 사실은 이게 서로 정서적으로 뭐랄까요 대립하기가 쉬운 일이죠. 이번 호남에서는 제가 속한 국민의당은 압도적으로 지지해줬잖아요. 그래서 갔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제가 작년에 4월 29일 날 당을 일부러 나와서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당시까지 호남의 제1당인 호남의 제1당이 아니라 호남의 독점 정당인 지금의 더민주 후보를 꺾고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그것이 나비 효과가 돼서 지금 이런 현재와 같은 이제 3당 구도가 이번에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분들이 호남 사람들이 이번에 호남은 지역주의로 가는 거 아니냐? 호남이 무슨 자기들 기득권 쌓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이제 걱정이나 비판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제가 그 말도 적당한가 모르겠습니다. 뭐 호남 자민련이 되려고 한다 이런 게 있던데 자민이란 말을 과거에 있었던 한 정당인데 그걸 제가 나쁜 의미로 쓰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만 그러나 남들이 쓰는 말은 아마 그게 좀 부정적인 의미로 썼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결단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호남 제가 호남 사람으로서 저는 늘 제가 호남 출신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남은 다른 지역도 그렇겠지만 충청도도 충절의 고향이고 그렇겠지만 제가 보는 호남은 늘 그동안 나라를 구하는 데 가장 앞장서온 지역이고 또 이 나라의 민주주의와 인권과 여러 가지 개혁에 엄청난 희생을 치르면서까지 앞장서온 지역이 호남이죠. 근데 이번에는 제가 제 선거 포스터가 호남 주도 정권 교체 이렇게 슬로건을 붙여놨습니다. 호남 주도라고 하니까 되게 비호남 사람들 기분이 좀 나쁜가 보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근데 거기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주도라는 말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 상불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이 앞으로 아르헨티나나 일본 꼴이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치를 새롭게 잘 만들어야 할 텐데 그 길이 저는 말할 것도 없이 내년에 정권 교체를 해야 돼요. 정권 교체만이 문제가 아니라 정권 교체에서 새로 집권을 하게 된 세력이 이런 현재 대한민국의 위기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의지와 능력을 다 가진 세력이 되겠죠. 그런 세력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에 호남 사람들이 과거에도 그랬던 것처럼 가장 앞장서자 하는 의미의 호남 주도를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들은 그 점도 제가 자꾸 주저하게 되는데 대한민국에서 호남은 오랜 역사에 있어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매우 차별받고 부대접받고 소외되어 왔습니다. 그 점은 여러분들 많이 인정하나요? 예, 인정하는 분도 많지만 이제야 그렇겠느냐 요새야 다 해결됐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분도 많은데 저는 그 점은 많이 해결됐고 곧 해결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아까도 경제 이야기를 하면은 박정희 대통령 시대 아까 1962년부터 시작된 경제성장이라는 것이 그 정권의 성격 때문에 의도적으로 호남을 완전히 배제한 성장이었다. 그러니까 한국의 아까 네안데르탈인 이후에 역사상 챔피언에 해당하는 그 빠른 경제 성장이 호남이라는 지역을 완전히 배제하고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지금 경제적 격차가 호남과 수도권은 말할 것도 없지만 호남과 다른 지역 간의 격차도 엄청나서 도대체 호남에서는 다 대한민국의 서민이 어렵지만 호남에서 대학을 졸업해도 변변하게 직장 갈 곳이 전혀 없고 이런 것들 이런 경제적 낙후가 너무도 심각하다 하는 것이 제가 가진 인식입니다. 그 점에 관해서 논쟁도 해볼 수 있습니다만 근데 이런 경제적 낙후를 지금까지는 심지어는 그런 점에서 이제 호남이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느 정도 희생을 치러가면서도 대한민국의 개혁과 정권 교체에 앞장서 왔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희생을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제가 어느 책에서 본 것을 재인용하는데요. 재작년에 신문에 나온 기사랍니다. 어떤 며느리가 있는데 나이가 80이 됐어요. 80짜리 며느리고 그 시어머니는 한 100살 되는 거죠. 100살짜리 시어머니가 있는데 어버이날 그 며느리한테 훈장을 줬답니다. 재작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훈장을 준 이유가 뭐냐면 그 며느리가 예컨대 20살 때 시집을 왔어요. 근데 그 시아버지는 일찍 별세하고 홀 어머니, 홀 시어머니죠. 홀 시어머니가 자기 남편과 아들들을 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장남 며느리로 바로 이분이 들어갔어요. 되게 여러분 짐작이 되시죠? 그럼 그 시어머니한테 얼마나 그 구박을 받으면서 엄청나게 호된 시집살이를 20살부터 하면서 갔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몇십 년간 구박을 받고 그래도 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를 정성으로 직정성으로 모시고 공양하고 왔는데 시어머니가 한 50대 되지만 그냥 일찍이 뭐 쓰러져가지고 지금 약간 픽션인지 몰라 하여튼 쓰러져가지고 뭐 중풍에 걸렸든지 뭐 치매에 걸렸든지 해가지고 지금 100살이라고 50년 동안 뭐 들어 누워 있는 거를 그 시어머니를 자기도 80이 지금 나이가 됐는데 80에 이르도록 50년 동안 그 시어머니를 똥을 좀 받아내고 뭔가 하면서 잘 공경해 왔다. 그래서 훈장을 줬다는 겁니다. 그 며느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위대한 사람입니까? 그렇죠? 예, 훌륭하죠. 뭐 훈장 본인이 그것을 스스로 택해서 했다고 그러면 굉장히 훌륭한 일입니다. 자기를 버리면서 정말 그 자비심을 발휘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만일에 사회가 그것을 강요했다고 그러면 어떨까요? 그 강요하는 사회는 정당할까요? 아니죠. 명백히 아닌 겁니다. 그게 무슨 더구나 정치가 뭐 법으로 그랬다면 어떨까요? 야, 그 며느리는 뭐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법으로 강제했다고 그러면 그것은 극히 야만적인 것이죠.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야기를 그 어떤 분이 그 책에 그 며느리가 지금까지 호남에 신세했다고 그럽니다. 그만 한 번만 이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치고요. 이제 앞으로 이제 대한민국이 약간 좋은 정치로 아까 한국의 위기 상황을 돌파해 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정권을 만들어야 된다. 이것이 내년 12월에 대선에서 만들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물론 제가 만들고 싶습니다. 저란 말은 제가 속한 우리 국민의당이 중심이 돼서 그런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왜 국민의당이냐? 지금 그럼 어떤 방식으로 한국 정치가 아까 재구성되어야 될 것 같으냐? 근데 아마 제목이 재구성일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우선 한국 정치가 그동안 거대 양당이라고 할 수 있는 각색 극단적인 상 근본적인 세력에 의해서 극단적인 대립 양상을 보여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새누리당에 대해서 극히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요새 좀 보니까요, 새누리당 안에도 좋은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실제로. 약간 보수지만 개혁적인 사람들, 보수지만 합리적인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요새 뭐 많이 뜨는 사람들도 있고 뭐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하고 변론으로 새누리당의 주도권을 쥐는 게 중요했잖아요. 뭐 100명이 있어도 거기서 주도권을 한두 명이 쥐고 있으면 그 사람이 중요한 것이죠. 새누리당의 주도권, 헤게모니는 항상 제가 보기에는 보수가 아니라 수구, 냉전, 특권, 기득권 세력이 쥐고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 세력은 아까 우리 이 엄청난 불안, 불공정, 불평등을 해결하려는 의지를 가진 게 아니라 오히려 독점과 탐욕과 독식 세력이 서서 거기에 봉사하고 본인들이 그 자체이기도 하지만 거기다가 봉사하고 거기다가 잘되게 만들어주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 세력이 새누리당을 적어도 헤게모니를 쥐고 왔습니다. 야당 쪽, 저도 그게 책임이 큰 사람입니다. 야당 쪽은 꼭 그렇게 극단적인 진보 세력은 많지 않았지만 야당 쪽은 또 한편으로는 진보 기득권이랄까요? 그래서 국민 일반의 이익에서 좀 벗어나서 일종의 자기 기득권화된, 자기 패권화된 세력이 야권의 일각을 이루고 있고, 제가 정치인이 가끔씩 말하는 거 여러분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의 더민주는 그 세력이 헤게모니를 잡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양극단 세력 간의 그 대치, 극한적인 대치, 이런 정치를 벗어나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결국은 서로 생각이 다른 정치 세력,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보수하고 진보하고 어떻게 생각하습니까? 서로 생각이 좀 다르더라도 그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존중해주고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서로 소통하고 대화하고 타협해서 우리가 가진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이런 정치가 이제 필요하다. 요새 뭐 국회의원 선거 끝나니까 소통과 협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저는 한국 사회에 진보하고 보수가 이렇게 서로 여야를 이루는 것이 그야말로 선진 정치 때인데 한국은 아직 그 수준에 못 왔고 사실 그런 극단적인 세력, 수구 보수 세력이 아닌 합리적이고 개혁적인 보수 진보가 다 함께 뭉치는 그런 형태의 이 전선이 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생의 정치, 또 서로 협력, 정치도 협력해야 되지만 한국 사회 자체가 어떤 독점을 타파하고 많은 국민들이 서로 함께 잘 살 수 있는 그럼으로써 누구나 다 귀하게 대접받을 수 있는 그런 나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 국민의당이 그런 역할을 앞으로 해야 되겠다. 사실은 국민의당 안에는 새누리당 출신들도 있습니다. 김성식 정책위원장이나 이상돈 이번 당선자 이런 분들이죠. 참 좋은 분들이더라고요. 저하고 진영은 달랐지만 또 저 같은 사람은 골수의당 출신입니다. 이런 같이 모아지고 앞으로 그렇게 진보 보수의 개혁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내년 대선을 대비하고 그 이후에도 집권해서 이 나라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도자도 지금 많은 대통령 대권 주자들이 많이 있지요. 개별적으로 다 평을 해본다면 다 생각이 있지만 여기서 그럴 수는 없고 저는 지도자가 가진 우리 한국 사회 대통령감은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봅니다. 첫째는 신뢰할 만한 사람이어야 될 것 같아요. 능력 이전에 저 사람한테 과연 권력을 맡기면 자기를 버리고 헌신해 가면서 나라의 장래, 국민들의 장래를 위해서 일을 할까? 아니면 지 자신의 권력과 지 자신의 부와 친구를 위해서 대통령이 됐다고 느껴진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동안 역대 대통령 중에. 또 심지어는 그런 거 아니더라도 자기 자신의 어떤 성미, 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닌데 자기 자신의 어떤 무슨 독단적인 생각에다가 국가의 운명을 결과적으로 종속시키는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넘어서는 국가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공적 책임의식을 분명하게 가진 사람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신뢰성이 나는 다음 대통령의 첫 번째 요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역시 비전이죠. 한국 사회 미래. 지금 아까 제가 위기 상황이라고 불렀는데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확고한 비전을 제시하고 가야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정치력이라고 할까요? 아까 소통과 협치 이런 걸 잘할 수 있는 사람. 자기 생각만 고집하고 이렇게 아니라 정말 국민들하고 잘 소통하고 국민의 뜻을 잘 받들고 할 수 있는 그런 정치력을 가진 사람. 이렇게 세 가지를 지도자의 요건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치가 유일한 희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많이 공부도 하시고 좋은 정치적 역할을 하시고 특히나 이 중에서도 한국